안녕하십니까. 대한디지털헬스학회와 메디컬 타임즈가 함께하는 KS 리더를 만나다 시간입니다. 저는 대한디지털헬스학회 회장 고상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회장 김현정입니다. 예, 오늘은 AITX 김광준 대표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김광준 대표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인공지능 기업인 AITX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 노년내과의 김광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광준 교수님. 그런데 창업을 2016년에 하셨는데 네. 사실 지금은 교수 창업이 굉장히 힙한데 그때는 사실 안 하던 때였거든요. 제가 네.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창업하게 되셨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그때 당시에는 어떤 창업을 잘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의료인공지능이라는 걸 토대로 해서 뭔가 병원이나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을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했었던 거는 결국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인공지능이 훨씬 더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제가 원래는 내분비내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내분비내과를 전공하고 골다공증 환자나 당뇨병 환자를 진료를 하는데 오전에 환자한테 똑같은 환자인데 오전에 진료했을 때하고 오후에 진료했을 때하고 약이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지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어떤 처방을 할 때 그 환자의 상황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약제를 처방을 하게 되는데 아침에 이렇게 쌩쌩할 때는 많은 거를 이제 고려를 해서 그분의 뭐 경제적인 상태라든지 보호자분의 성향이라든지 이분이 갖고 있는 약을 잘 드실 수 있는 역량 이런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제 막 100명씩 보고 번아웃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대 뭐 마지막 때가 되면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제가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든 겁니다. 그러면 사람으로서 아무리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게 환자 진료에 영향을 주게 되면 내가 의사로서 환자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 그때 당시에 태동하고 있었던 인공지능 기술이나 빅데이터나 데이터를 분석해서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기회가 지금의 창업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인공지능 솔루션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창업하시고 나서 어떤 제품인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분비내과 진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부분 때문에 창업으로 이어지게 됐는데 딱 특이하게 2016년에 저희가 병원에서 용인세브란스 병원을 짓게 되고요. 용인세브란스 병원을 지으면서 의료원 차원에서 노인 쪽에 대한 의료를 좀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기조가 생기면서 노인 진료를 전담하는 노년내과에 제가 이제 근무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노년내과 근무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내분비내과 의사로서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은데 노인 환자분들은 입원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거나 흔히 이야기하는 뭐 호흡 부전이 생긴다거나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심장 마비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거죠. 이런 걸 딱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미리 예측을 해서 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저 자신으로서 의사로서의 이제 어떤 호기심이 생기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으면 제가 진료해드리는 환자분들이 조금 더 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게 혼자서는 절대 안 되고 그때 당시에 저희와 함께 호흡기 내과에서 중환자를 진료하시는 정경수 교수님이라는 저희 병원에 계신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중환자분들도 갑작스럽게 상태가 나빠지는 거를 조금만 미리 알 수 있다면 의료진들이 그걸 대비해서 환자분들께 좀 더 적절한 치료를 빠르게 함으로써 환자분들의 예후도 좋아지게 되고 병원 입장에서도 불확실한 상황보다는 뭔가 대비가 된다 그러면 병원에 있는 자원, 즉 인적 자원이라든지 공간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환자분들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미리 예측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의사 입장에서, 특히 내과 의사와 중환자를 보는 의료진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사망, 두 번째는 심장마비, 세 번째는 폐혈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이 언제 발생할지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사망, 심장마비, 폐혈증. 네. 그러면 지금은 그게 완전히 제품화돼서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다행스럽게도 그 식약처에서 2022년도에 인허가를 해줬고요.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와 내과 쪽에서 신의료기술 평가라고 하는 거를 유예해 줌으로써 2023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를 받고 병원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몇 개 병원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현재는 40개 병원 정도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두 가지로 좀 나누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고요. 2차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로는 신속 대응팀이라고 해서 들어보셨겠지만 갑작스럽게 환자분들의 상태가 나빠질 때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신속 대응팀이라고 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병원에서 환자분들의 상태가 갑작스럽게 나빠지지 않도록 미리 대처할 수 있는 팀을 운영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께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일정 부분 이상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신속 대응팀을 운영하는 병원에 공급하는 쪽이 하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하나는 이런 팀이 없으니까 더더욱더 환자분들의 상태를 미리 알고 싶어 하는 병원 관계자분들이 계신데, 그런 쪽에도 저희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데 다른 것보다 임종 예측이 맞습니다. 굉장히 이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 지금 쪽은? 이야기하신 부분은 저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 전문 분야가 노인 분야다 보니까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은 환자분들이 병원에 계실 때와 요양시설에 계실 때는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다르냐? 병원에서는 일단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요양시설에서는 체크하는 데이터도 적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정확도도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별도의 모델, 즉 저희가 지금은 19개의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상태 변화를 예측을 한다면 요양시설에는 2개, 3개밖에는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환자분들의 사망 시점을 예측하기 위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걸 검증을 하는 시간도 필요해서 저희의 다음 파이프라인은 요양병원에서의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분들의 생체 신호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정확하게 그분들의 사망과 상태 변화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게 2026년까지 개발하고자 하는 모델입니다. 와, 멋있네요. 지금 현재상 의료기기로서 네.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지금 식약처 인허가를 받았는데 거기서 중요하게 하는 게 예측 정확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정확도가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지. 네, 이 정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가장 많이 식약처에서 저희 쪽에 요구하는 건 AUC입니다. Area Under the Curve라고 하는 개념인 거고, 보통 이게 0.7 정도를 넘기게 되면 의사의 수준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고,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가장 좋은 예측도가 0.9 이상은 나와줘야 돼서 0.9 이상이 되는 거를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식약처에 내는 저희의 결과값들은 대부분 0.86에서 0.95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AI 트릭스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훌륭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그러면 10년 후 그 AI 트릭스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기를 원하시는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 회사 구성원의 생각도 중요하고요. 저희 회사에 이제까지 도움을 주셨었던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병원의 의도, 그리고 환자분들께 뭐가 제일 중요하냐,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제가 그냥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무리 저희가 노력을 한다 그래도
저희만의 노력으로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의료진의 도움도 필요하고 환자 단체라든지 환자분들의 의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들을 받아서 환자분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고 그분들께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할 일은 이렇게 취지도 좋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일을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투자도 받아야 되고 병원과 협업도 해야 되고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저는 그러한 일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 도로를 닦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로를 닦아서 저희가 만든 자동차가 환자분들께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쉽게 갈 수 있도록 하는지를 도로를 닦는 게 제 역할이고 그걸 토대로 결국은 환자분들이 미래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없었던 기술이 나타남으로써 수명도 연장이 되고 삶의 질도 연장이 되고 병원의 입원 기간도 단축이 되고 의료진과 환자 간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제가 10년 뒤에 생각하는 AIT릭스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는데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으셔야 되는데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어떤 현재 상황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한국이 제일 중요하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저희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게 일단 1번이고요. 두 번째가 글로벌입니다. 글로벌은 안 갈 수가 없고 글로벌 시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미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중동과 아시아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저희는 2023년도에 미국 지사를 설립을 했고요. 미국 보스턴과 워싱턴에 설립한 지사를 통해서 미국의 FDA 승인과 보스턴 헬스 클러스터를 통해서 미국 내 임상시험 그리고 미국 내 병원의 여러 현황 등을 알아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2025년까지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한국에서 개발한 의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글로벌 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를 저희도 하고 싶고요. 그게 우리나라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환자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회사로서 잘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